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 투표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협은 내일 구체적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진 시작 날짜는 20일이 유력합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일을 기해 개인 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이 일제히 휴진하는 동시에 같은 날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여는 것도 추진됩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대병원과 보조를 맞추는 등 다른 일정을 감안해 20일쯤을 시작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내일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투쟁 방침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동네 병원의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대정부 투쟁 동력이 충분히 모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나흘간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는 회원 12만 9천여 명 중 7만 명 이상이 참여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총파업 투표 당시에 비해 참여 인원이 월등히 많아졌고 6개월 전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이 쟁점이었던 투표 때보다는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의협은 최대 규모의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의 한 힘을 모아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그럼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번 총파업 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고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호응을 크게 얻은 걸까요? 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정 갈등 출구 전략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복귀 유인책을 제시했던 건데요. 이게 사태를 악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예. 나흘 전에 정부는 이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복귀 촉진 효과를 기대하면서 발표했던 대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기대와 반대로 들끓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만 선처하는 거냐, 면허 정지 가능성은 여전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거세지면서 불신만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전공의들 요구인 행정처분 취소를 내걸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포했고요. 그러자 의료계 내부의 강경 투쟁 여론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한의사협회가 2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20일 이후에 병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의료 공백을 넘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이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은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의 다수 구성원은 동네 개인 병원 의사인 개원입니다. 전국 의대교수단체도 의협의 파업 결정을 따르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이들 모두 전면 휴진에 동참을 한다면 동네 병원이 문을 닫고 대학병원에도 의사가 없는 전례 없는 의료 공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원이에게 휴진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전면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4년 전 총파업 때도 개원이의 휴진율은 8%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협은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대국민 담화와 함께 20일 집단 휴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필수 의료는 제외한다는 방침이어도 집단 휴진 범위에 동네 병원도 포함되고요. 물론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 피해는 불가피할 텐데 맞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인가요?
우선 정부는 그동안의 조치에 잘못된 건 없다. 따라서 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내일 의협 발표보다 30분 앞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전공의들의 복귀에 관련된 내용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이 의료계와의 지금 팽팽한 갈등, 입장차를 좁힐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오후 정부와 의협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포항 영일만에서 시추를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추 계획의 사업성과 투명성을 놓고 정치권으로까지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20%의 성공 가능성에 도전하려면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영일만에서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올해 12월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고 매장량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골라 첫 시추에 나섭니다. 시추 지점을 사실상 결정할 곳은 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겼던 업체 액트지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이번 평가 작업 등을 맡기면서 용역 규모를 160만 달러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가 밝힌 예상 성공률은 20%, 시추 한 번에 걸리는 기간은 2달 정도라 시추공 5개를 모두 뚫어야 한다면 1년여가 걸립니다. 짧게 잡으면 2개월, 길게 잡아도 3개월 내에 바로 시추를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보면 한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우리가 4개 정도 시추하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자금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000억 원으로 5개를 뚫는다면 적어도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석유공사가 확보한 수익금도 쓸 수 있지만 상당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른바 자원개발 융자 방식인데 자원개발에 성공한다면 회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개발 자체는 워낙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 시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그래야지 또 그 용기를 가지고 계속 자원개발에 나서고. 문제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공방이 뜨겁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사의 경우 자격 논란에 이어 이번엔 계약 체결 당시 세금 체납으로 법인 활동에 문제가 있던 시기라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일만 앞바다 석유 시추 계획에 대해 포항 지역에선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열 발전 사업이 촉발한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추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 조사 결과 정부의 지열 발전 사업이 촉발한 인공지진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 차례 악몽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그 땅을 잘못 파가지고 그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도 막 그 몸이 막 떨리고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많아요, 사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시추 작업 등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에 어떤 인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지하 응력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응력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는 평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 지질조사국은 시추 작업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이 지하에 유체를 집어넣거나 유체를 꺼내는 작업에서
작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추 과정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다만 석유 생산으로 이어질 경우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포항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겠는. 산유국의 꿈에 부푼 대한민국.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의 한 번화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가 피해자와의 소통 끝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재은효 기자입니다. 남성들이 몸싸움을 하며 대치를 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58살 김모 씨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시끄럽고 막 모여있길래 나오니까 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있고 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피해 남성들은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중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들 모두 유흥업소의 여성 접객원을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세력 다툼을 벌여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기존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유튜버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오늘 공지를 통해 피해자 남동생과 소통했다고 해명하고 영상 공개를 재개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기 포천의 육군부대에서 훈련 중 전차에 설치된 연막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병사 5명과 부사관 1명 등 6명이 파편에 맞아 다쳐 현재 국군 수도병원과 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제작업체, 방사청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염위로 새카만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수입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3개 동이 전소하고 2개 동이 일부 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